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집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독 잘 될까요? 부모가 부자라서도 아이가 어릴 적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인데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각자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더군요. 그 속에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대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화법이 아이가 어릴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일수록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63세 미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경 씨 딸 현주 씨는 33세 마케팅 팀장입니다. 몇 달 전 현주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상사는 계속 트집 잡고 후배들은 말 안 듣고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참아 또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현주야, 그 상황에서 내가 본 가장 힘든 장면이 뭐였어?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주 씨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경 씨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때 현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속상했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경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현주야, 엄마가 봤을 때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든 건 내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가짐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대화 이후 현주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가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중요한 건 미경 씨가 딸에게 해답을 제시한 게 아니라 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분, 60세 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덕순 씨 아들 상민 씨는 28세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대학원 가고 싶은데. 근데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다녀. 또는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런 조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덕순 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민아, 대학원에서 뭘 배우고 싶은 거야? 그걸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상민 씨가 자세히 설명하자 덕순 씨는 계속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꿈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니? 상민 씨가 대답하자 덕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 상민이는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는 아이야.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분명 해낼 수 있어. 다만 무리하지는 말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해봐. 결과는 상민 씨는 자신감을 얻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의 대화법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왜? 라고 묻지 않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랬니? 는 자녀를 신문하는 느낌이지만 무슨 생각이었어? 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느낌이거든요. 62세 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라는 말은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무슨 생각이라고 물으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던데 이런 말 대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해요. 59세 정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에는 옆집 아이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애가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은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먼저 전달해요. 70세 순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감이 없을 뿐이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67세 말순 씨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딸이 결혼 후에도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해요. 엄마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정리된다고 하더라고요. 70세 금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저한테 먼저 상의했어요. 엄마와 대화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성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해답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지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왜? 대신 무슨 생각? 비교 대신 인정, 조언 대신 지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위로하시거나 왜 그런 실수를 했니? 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실패를 데이터로 보셨던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셨어요. 56세 은숙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은숙 씨 아들 준호 씨는 29세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어요.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또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괜찮다, 다시 도전해봐, 또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숙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뭐가 아쉬웠는지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엄마가 들어볼게.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를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준호야,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 암기한 건 다 기억났는데 응용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왜 응용 문제가 어려웠을까? 사실 외우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겠어요. 준호 씨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 본 결과 문제는 암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해 없는 단순 암기로는 응용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거죠. 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번 경험이 정말 소중하네. 만약 운 좋게 붙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정확히 알게 됐잖아.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준호야, 진짜 실력 있는 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야.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도전해봐.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호 씨는 6개월 후 다시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괜찮다고만 하셨다면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 61세 정자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자 씨 딸 수현 씨는 32세에 카페 창업을 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현 씨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완전히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창업은 정말 저랑 안 맞나 봐요. 정자 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연아, 엄마가 봤을 때 이번 일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야. 6개월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거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실력을 쌓는 거야. 정자 씨도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수연아, 카페 운영하면서 가장 예상과 달랐던 게 뭐였어?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오는 거였어요. 왜 손님이 적게 왔을까? 위치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했는데 그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다음에 창업한다면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 위치 선정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수현 씨와 함께 분석해 본 결과 문제는 위치 선정과 타겟 고객 분석 부족이었어요. 맛이나 서비스는 좋았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카페를 연 게 문제였던 거죠. 정자 씨는 이렇게 격려했어요. 수연아, 이제 네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됐잖아.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1년 후 수현 씨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위치와 타겟을 완전히 바꿔서 접근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실패를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분석 덕분에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었고요. 75세 명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했을 때 괜찮다고만 하면 아이가 또 같은 실수를 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 를 함께 찾으면 다음에는 안 해요. 71세 복순 씨의 말씀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더 강해요. 그 경험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바탕이 되거든요. 68세 순자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실패하면 괜찮다만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또 실패하더라고요. 지금은 왜 그랬을까? 부터 물어봐요.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로 끝내시죠. 하지만 이건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까지 함께 세우셨어요. 62세 영순 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실패 분석이 끝나면 반드시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를 물어봐요. 그래야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거든요. 성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취업, 승진, 사업,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부모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70세 말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저는 그 경험이 내 능력을 한 단계 올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녀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자녀. 어떤 자녀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무서워하는 아이는 도전을 안 해요. 하지만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아이는 계속 도전하죠. 그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의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세요. 감정적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소중한 정보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2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괜찮다로 끝내지 말고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일장의 대화법이 가장 도움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독립심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심을 기른다는 것이 혼자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해줄 일을 줄이고 자녀가 해볼 일을 늘리는 것이에요. 64세 인순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인순 씨 딸 미영 씨는 31세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니 부모님이 웨딩홀부터 드레스까지 모든 걸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미영 씨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준비가 너무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엄마가 다 알아볼게 또는 엄마 친구가 웨딩 플래너 소개해 줄게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순 씨는 달랐습니다. 미영아, 결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 내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처음에 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해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영 씨는 웨딩 관련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고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예산을 계획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6개월 후 미영 씨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안 도와주시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직접 준비한 결혼식이라 더 의미 있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예요. 미영 씨는 신혼집 구하기, 이사 준비, 새 직장 찾기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어요. 결혼 준비를 혼자 해보니까 세상에 제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사례, 64세 옥분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옥분 씨 아들 재민 씨는 34세 회사원이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엄마에게 상담했어요. 엄마,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그냥 버텨봐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어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하지만 옥분 씨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재민아, 이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내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해봐. 그리고 이직했을 때의 장단점도 써봐.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정말 있는지도 확인해봐. 재민 씨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어요. 엄마가 그냥 조언해 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옥분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민아, 엄마는 내가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스스로 결정한 일이어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결국 재민 씨는 3개월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어요. 현재 직장의 문제점, 시장 상황, 자신의 경력과 실력, 이직 가능한 회사들까지 모든 걸 분석했어요. 그 결과 재민 씨는 이직하기로 결정했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엄마가 그때 대신 결정해 주셨다면 저는 평생 의존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해보니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75세 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아이가 약해져요. 힘들어도 스스로 하게 놔둬야 강해집니다. 69세 점순 씨의 경험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알아보면 되라고 방법만 알려줘요. 절대 이렇게 해라고 답을 주지 않아요. 왜 성인 자녀에게 독립심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자녀가 혼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68세 순자 씨의 깨달음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부러 혼자 하게 놔둬요.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독립심을 기른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73세 복순 씨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줘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일단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놔둬요. 3번 정도 시도해봐도 안 되면 그때 도와줘요. 하지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아줘요. 이런 방식으로 키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0세 영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큰 결정은 저한테 상의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스스로 생각한 후에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독립심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죠. 66세 봉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하다가 정말 어려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니 이기적인 게 아닐까 싶으시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75세 영희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영희 씨는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든 자녀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보니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멈췄다가 40대에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영희 씨의 큰아들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자기만의 취미나 특기를 갖고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영희 씨가 60대의 서예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고 우리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나도 계속 도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 73세 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순 씨는 두 딸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정순 씨의 삶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포기한 게 없다고 자주 말했어요. 물론 조정한 부분은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순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와 병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는 엄마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도 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순 씨의 큰딸 이순 씨의 말입니다.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어요. 정순 씨는 지금도 70대인데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딸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극받는 것 같아요. 68세 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져요.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해지고요. 실제로 성인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70세 말자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 때 제가 우울해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해요. 하지만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지내면 아들도 힘을 얻더라고요. 65세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제가 엄마도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재미있어라고 하면 딸이 엄마처럼 저도 힘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72세 경자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졌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온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제 일은 잠시 미뤘죠. 하지만 제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69세 복자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50대에 컴퓨터를 배우고 60대에는 영어 회화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정말 대단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도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 나이에 배우셨는데 우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71세 미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깨달으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도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어라고도 말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되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에게 절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도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일이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절대 너 때문에 못 간다거나 너 챙기느라 바쁘다는 말은 안 했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68세 순자 씨는 최근에 요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딸이 엄마 요즘 너무 활기차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대요. 72세 영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계세요. 손자들한테 예쁜 사진을 보내주고 싶어서요.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젊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라고 하더군요. 70세 금자 씨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딸이 엄마가 저보다 더 트렌디해요 라고 농담하더군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도 계속 성장하려고 해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자녀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다. 내가 성장해야 우리 아이도 성장한다. 내 삶이 소중해야 아이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바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 어떠셨나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세 번째, 독립심의 비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어려울 때는 방법을 알려주되 답은 주지 마세요. 네 번째, 부모 자신의 행복.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댓글에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이제는 갈라서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노후는 어떻게 무너지고 무엇이 남게 될까요? 윤재만 씨는 68살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곁에는 20살에 결혼해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장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부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때 풍족하던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지만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 100만 원씩은 퇴직금에서 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10년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떠난 뒤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둘째 딸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막내 아들은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둘만 남은 집안은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재만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줄어진 잔고를 보며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생활비 좀 아껴야 해요. 재만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내 미숙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하곤 했습니다. 나도 아끼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이 말이 나온 순간 재만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재만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새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님까지 모시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살아온 45년. 그 시간의 무게를 말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며 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 누워온 침대가 이제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전 같은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가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노후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자 지난 45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조차 이제는 무겁기만 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부부가 이제는 가장 멀고 낯선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 끝에 법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이제는 법의 잣대로 나눠야 했습니다. 윤재만 씨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월급을 받아왔고 은퇴하며 받은 퇴직수당 1억 2천만 원도 저축통장에 모아둔 8,500만 원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으니 경제적 기여는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 2에 따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아내분이 가정과 자녀를 돌본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돌아오며 땀 흘려 벌어온 돈인데 왜 절반을 줘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법정에서 판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45년에 이릅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대5입니다. 재만 씨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의 절반 6천만 원, 저축 8,500만 원의 절반 4,250만 원, 집값 5억 원의 절반 2억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아내가 가져갈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벌어서 모은 돈의 절반을. 재만 씨의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합니다. 직접 금액으로 환산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재산 총액은 약 7억 5천만 원.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으니 분할 대상은 대부분 혼인 중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아내 장미숙 씨가 가져갈 몫은 약 3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재만 씨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평생 벌어온 게 결국 반토막이라니 허무하구나. 윤재만 씨 부부의 혼인 기간은 45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5년, 10년의 혼인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법의 관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68살이 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4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첫째가 대학 갈 때까지 20년,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 또다시 몇 년,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친정어머니도 5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윤재만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황혼 이혼이 30%나 증가했고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년 6개월인데 4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만 씨에게는 통계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45년의 실제 무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혼인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낮아서 30% 전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40%, 20년 이상이면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이 정도 기간이면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황혼이혼 사례들을 보면 혼인기간 40년 이상인 경우 아내가 60% 이상을 분할받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판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산 부부들이 노년에 와서 이혼을 결정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남편의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만 씨 부부도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견뎠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시부모님 간병도 함께 했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쌓인 협력과 기여도를 봅니다. 미숙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45년간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간병까지 전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늦어져도 출장이 길어져도 집안 살림은 항상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만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4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법도 사회도 그 무게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정하게 나눠져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재만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울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장미숙 씨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집안을 돌보며 시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빨래 돌리기.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일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준비물 챙기기, 학원 픽업까지. 저녁 준비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 치매 간병 5년, 밤마다 깨서 돌본 시간.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전업주부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45년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육아, 살림, 간병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간병인 비용을 합치면 말입니다. 그런데 45년간 이 모든 일을 미숙 씨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18분입니다. 이는 직장인 근무 시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아주고 약 챙겨드리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서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미숙 씨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집 지켰으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 수 있었던 거야.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혼자 모든 걸 해낸 게 맞나? 아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안정,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재만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4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아이들도 가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만 씨는 눈을 피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은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돈을 벌 수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퇴직금과 집,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예금 통장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68살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65살이었습니다. 둘 다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면 두 사람 모두가 가진 돈은 각각 3억 7,500만 원 정도. 앞으로 살아갈 20년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혼자 살 때 월 생활비를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20년을 살려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눠받을 돈은 3억 7,500만 원,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윤재만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돈 나누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는 거지? 한때 자랑스러웠던 퇴직금이 이제는 더 큰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3억 7,500만 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만 해도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생활비 1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2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의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만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친구들도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 수준인 월 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노후 20년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눌 것인가, 한쪽이 살고 다른 한쪽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통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노후 자산이 하나씩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재만 씨는 집을 팔기 싫었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을 모셨던 곳, 모든 기억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5억 원인 상황에서 미숙 씨 목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45년이 모두 행복한 기억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했던 방,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밤새 걱정했던 거실, 남편과 말다툼했던 침실, 모든 공간이 힘겨웠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 5억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예금 8,5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는 것,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나누기에는 45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45년을 함께 산 것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미숙 씨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 45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은 45년간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감격, 아이들 결혼식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 시부모님 장례식에서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숙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재만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재만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같은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의 세월까지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원칙, 혼인 기간, 보이지 않는 기여도, 퇴직 후의 냉혹한 현실. 그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재만 씨와 장미숙 씨. 45년을 함께 살아온 이 부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 5억 원을 팔아서 나누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도 절반씩, 예금 8,500만 원도 절반씩,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과연 20년의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15년 반이면 바닥이 납니다.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만의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듯한 노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현실입니다. 감정적 해방과 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몫입니다. 45년의 혼인 기간이 만들어낸 무게, 전업주부에 보이지 않는 기여, 은퇴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산 분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감정적 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는 결국 재산을 나눴지만 그 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혼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집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 5억 원.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지만 법정에서는 50%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분할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각 후 절반을 나누거나 한쪽이 거주하면서 다른 한쪽에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는 방식. 문제는 현금 부족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8,500만 원을 모두 합쳐도 상대 몫을 보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숙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제 몫은 온전히 받아야겠습니다. 결국 두 분은 매각을 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생긴 비용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다행히 45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중개수수료 200만 원, 법무사 비용 7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은 4억 9,730만 원이었습니다. 각자 2억 4,865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법정에서 계산했던 2억 5천만 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구로구 근처의 분리형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15평.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5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까지 합치면 월 12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총 주거비는 월 97만 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같은 구로구에서 좀 더 작은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 10평 원룸이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하철역과도 가까웠습니다. 관리비 4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 1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주거비는 월 79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 문제는 해결했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재만 씨는 45년간 아내가 해주던 요리를 이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과 외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식비만 18,000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면 54만 원. 서울 물가가 비싸다 보니 식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도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예전 미숙 씨의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미숙 씨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45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원룸에 있으니 밤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전구가 나가거나 변기가 막혀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는 것조차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의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주거비 97만 원, 식비 54만 원, 취미 및 차량 유지비, 기타 생활비 1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5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3,012만 원, 10년이면 3억 120만 원. 계산해 보니 6년 정도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요리를 할 줄 알아서 식비는 절약했지만 그래도 혼자 장보고 요리하기엔 4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대신 보안 문제로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주거비 79만 원, 식비 40만 원, 택시비 및 기타 생활비 8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9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2,388만 원, 10년이면 2억 3,880만 원. 그녀는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써서 모든 비용을 나눠 썼는데 이제는 각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황혼이혼의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자체보다는 이후의 생활비 증가가 더 큰 부담이라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금과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눈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만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은 공동재산. 따라서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하지만 미숙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내가 집 지켰으니 이 연금도 내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급여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것. 결국 재만 씨가 받을 연금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4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연금 분할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재만 씨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불안했습니다. 연금 분할로 받는 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의 두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나눠야 하고 각자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빚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과 연금을 나눈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쟁점은 빚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가전제품 할부금, 의료비 할부까지 여러 빚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밀린 건데 내가 갚아야 합니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공동 책임입니다. 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도 절반씩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빚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빚들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게 만든 빚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만 씨 명의로 된 개인 대출, 미숙 씨가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퇴직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쓴 돈이었습니다. 미숙 씨 명의의 카드 대금도 있었습니다. 자녀 지원과 생활비로 쓴 카드 대금이었는데 재만 씨는 전혀 몰랐던 빚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미숙 씨가 모르게 받은 개인 대출까지 왜 자신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지원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빚으로 취급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모든 채무는 용도에 관계없이 공동 책임이라는 것.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빚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빚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나눠야 하다니. 황혼이혼의 세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플러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나누고 연금도 나누고 빚도 나눴지만 아직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살면서 새롭게 생기는 각종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집을 나누고 빚까지 정리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금과 보험료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보험료도 각자 따로 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만 씨 직장 건강보험으로 두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자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커졌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와 약값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 5만 원 정도의 약값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비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 비용과 만성질환 약값, 치과 임플란트나 무릎 수술 같은 큰 지출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금세 나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월 2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미숙 씨는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앞으로 20년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의료비만으로도 연간 3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았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예금을 깨먹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비용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노후에는 단순히 생활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세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네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아도 각종 세금과 의료비로 인해 실제 여유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날선 말들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말들이었습니다. 45년간 쌓인 모든 불만이 변호사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만 씨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내분은 45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45년간 집안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숙 씨 측 변호사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 치매의 간병을 5년간 했습니다. 이를 간병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입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것까지 돈으로 계산한다니 미숙 씨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더 아픈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집안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썼습니다. 45년간 묻어두었던 서로의 상처들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어야 하는 걸까?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성인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법정까지 와서 이래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재만 씨와 미숙 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원했던 삶인가?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45년간 부부로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가끔씩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황혼 이혼의 마지막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법정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재만 씨와 미숙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황혼 이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연금, 빚,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황혼 이혼의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만약 미리 알았다면 연금 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빚들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비 준비도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미숙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빚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혼자 살 때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 결정보다는 냉정한 계산과 준비입니다. 오랜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각자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